자, 오늘은 고려의 사상과 문화, 그중에서 두 번째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려가 실시한 불교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시대 불교의 발달 모습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교와 풍수지리에 대해서 짧게 배우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교 봅시다. 고려라는 사회는 이제 불교가 이제 뭐가 됩니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종교였죠. 그래서 불교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 성리학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려랑 사회는 정치에서는 조금 뭐랄까 유교의 그런 이념을 좀 도입을 했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불교는 고려 사회 전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요. 불교를 국가가 상당히 뭡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도 많이 하고요. 그것도 이용도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가의 불교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의 불교 정책. 불교 정책의 진흥, 즉 불교를 상당히 좀 발전시켜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태조가 있죠. 태조는 그 훈여실조에 보면 불교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인 연등회와 팔견회를 꾸준히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는 왕사라든가 국사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왕사와 국사 제도, 즉 왕사는 왕의 스승이고요, 국사는 국가의 스승인데 이런 사람들 각각 누구를 뒀습니까? 승려를 뒀죠, 승려. 그 다음에 강종 때는 승가 제도, 즉 과거 시험에 승가가 있었습니다. 승가. 이를 통해서 승려들의 그런 지위를 보장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승려들을 또 통제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불교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호국불교는 뭡니까?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운동이죠. 대표적으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불교가 앞장서서 나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개경에 많은 사원들이 건립되고요. 이 사원들은 주로 뭘 빕니까? 고려의 그런 발전 또는 평화 이런 걸 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란이 초도로 왔을 때 우리가 뭘 만들어요? 초도제단경이라는 걸 만들죠. 초도제단경. 근데 이게 이제 몽골이 침략해서 불타버리면서 다시 몽골 침략할 때 8만 대장경을 또 만들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호국 불교가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불교 정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그럼 불교를 어떻게 했냐? 민간에서 상당히 불교를 많이 믿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향도 조직이 있는데, 향도 조직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신앙 공동체인데, 예를 들어서 불교에 절을 지은다거나 탑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힘으로 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향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뭐 재력도 투자하게 되고 아니면 노동력도 증발하게 되면 노동력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런 불교를 믿게 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향도 조직이라고요. 이 향도 조직은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조선시대 두레라든가 뭐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도는 고려 시대 때는 뭐 신앙 공동체였지만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더 넘어가서 이제 불교가 상당히 좀 타락하고 이런 시기가 되면 뭐가 되냐면 그냥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불교 통합 정책입니다. 불교 통합 정책. 배경을 보면 불교를 왜 통합하려고 했냐? 그 당시에 불교 교단 및 종파의 대립이 좀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통합 운동을 주장을 했죠. 우리가 예전에 그 신라의 그런 원효라든가 의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 과제가 뭐였냐? 통일신라 시대 때 시대적 과제는 민족 통합이었죠.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는 불교 통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PPT를 좀 봅시다. PPT를. 자, 불교에 대한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좀 살짝 얘기는 했을 거예요. 불교는 크게 보면 교정과 그다음에 선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불교라는 종파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가. 근데 깨달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즉 수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정이 있고 선정이 있죠. 우선 교정을 좀 볼까요? 교정은 뭘 통해서 하냐면 지식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즉 경전에 대한 연구, 이해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면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경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문구가 있다. 그럼 A라는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제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로 수용하게 되면 보수 세력이 수용하게 되고 왕과 지배층이 많이 믿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교정들이 많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교정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런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선종이 또 반대편에 선종이 있는데 선종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참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따르라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서 뭐가 됩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주로 어떤 세력들이 수용하냐면 진보 세력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과 선종이 있고 이 선종은 신라 하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 하대 때가 되면 종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크게 보면 교정과 선종이 있는데 교정에서도 뭡니까?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할 거냐, 어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계율정, 연반정, 법선정, 하음정, 법상정 이런 종파들이 있었고요. 물론 시다 하대 때는 좀 세력이 약화됐지만 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시와 전후에 수용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종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종 구산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럼 신라 하대 때 유행이 되고, 즉 교종과 선종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교종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선종 안에서 여러 종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종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쭉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쭉 보면, 자 볼까요? 자, 전기대로 넘어갑시다. 전기대로. 전기때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광종이 중심이 돼서 균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광종이 뭘 시도합니까?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죠. 우선 하음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데 그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고려시대 전기 때는 교종이 크게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음종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법상종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교정이 있었는데 하음정은 누가 주로 밀었냐면 왕들이 좀 주로 밀었고요. 법상정은 주로 누가 밀었냐면 문벌 귀족들이 주로 밀었어요. 문벌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뭘 했습니까? 귀녀가 물론 뒤에는 강종이 있긴 했지만 이 왕이 믿는 하음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죠. 두 번째는 통합된 교정을 바탕으로 이제 뭐합니까? 법암정을 중심으로 교정과 선정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중심의 선정이 통합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말한 성공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귀녀 이후에 분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종이 죽고 귀녀가 죽고 광종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뭐가 됩니까? 강력한 뭐랄까 중심체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귀녀 사후에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 중기 때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종파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되니까 중기 때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냐면 의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의천은 이제 흥왕사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했던 승려였고요. 의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종의 셋째가 넷째 아들이었죠. 문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정을 통합합니다. 교정을 그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거 갖고 통합해요. 뭐냐면 하음종을 바탕으로 통합합니다. 하음종을 바탕으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교정은 이제 하음종을 바탕으로 통합을 했죠. 이 통합된 교정과 분열된 선종을 다시 또 뭘로 묶냐면 이걸로 하나 묶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이용해서 교정과 선종을 통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이런 논리를 내세요. 교간 겸수에 대한 통합 이론을 내세웁니다. 교간 겸수는 교는 교리고요. 지는 지간을 얘기합니다. 지간. 교리는 뭐냐면 경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간은 뭐냐면 선종의 수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종. 그 다음에 경전이니까 이건 교정이죠.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겸해서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의천의 통합운동의 의의는 뭐냐면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통합하는 거. 결과로 보면 의천사회 역시나 분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논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신 정권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여기 하나 더 플러스가 돼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불교를 통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신 정권을 거치게 되면서 불교가 상당히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됐다는 거는 뭘 의미하면 PPT도 나오지만 이건 고려 후기 때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고려라는 사회가 상당히
아니야. 불교가 상당히 세속화되고 이 불교가 상당히 뭐냐면 뭐 좋은 면에서 보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상업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뭐랄까 좀 현실의 그런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승려의 그런 타락 뭐 이런 게 있게 되면서 불교가 상당히 세속화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의 세속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불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대적 과제가 나타나야 되고 그 시대적 과제에서 무신 정권시킬 때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울이고, 진울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 수선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수선사. 첫 번째, 이런 불교의 세속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결사운동을 하겠네.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주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순수했던 초기의 불교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순수했던 초기의 불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경종 중심의 뭔가 좀 세속화를 좀 비판하고 우리가 스님은 스님답게 절은 절답게 이런 행동을 하자 뭐 이런 수선사 결사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내세우냐면 이런 걸 내세웁니까? 우리가 교종과 선종 따지고 보면 이거 구분짓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합니까?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 통합해요. 이 통합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도노 점수 내세웁니다. 도노 점수. 도노는 뭐냐면 문득 깨닫는 거예요. 문득 뭘 깨닫냐면 내 안에 붙여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붙여 있다는 걸 깨닫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다시 몸 밖으로 내야지만이 이제 내가 깨달은 자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점수,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점수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수행 방법이 이거예요. 정, 해, 쌍, 수. 정과 해를 쌍해서 수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은 뭐냐면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 해는 지혜를 의미해요. 선정은 선정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는 어디 있어요? 경전에 있죠. 이거는 교정입니다. 교정. 그래서 결국은 진울이 말하는 정의 상수는 선정과 교정을 쌍으로 해서 수행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선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의를 볼까요? 의는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입니다. 교종 통합. 결과는 성공하게 됩니다. 진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이 논리가 상당히 좀 괜찮았나 봅니다. 좀 탄탄했나 봅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계종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파 중에 하나가 조계종이죠. 조계종.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 시기 때 진울에 의해서 불교의 세속과 불교 통합 운동이 불교 세속화는 순서사 결사 운동으로 불교 통합 운동은 이런 도노점수라든가 정예상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종과 선종이 통합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온 가습기로 나가게 되냐면 불교의 그런 방금 말했던 이런 개혁적인 성향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과 왕실의 보호 속에서 특권을 향유하게 되고 즉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서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고 사모활동을 하게 되면서 불교가 그 이전에 됐던 불교의 세속화라든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불교의 폐단이 상당히 극심해지죠. 극심. 이걸 누가 비판합니까? 신진사도가 비판해야 되고 이 신진사도의 이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리학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라마교 같은 게 많이 유행하게 되죠. 고문 세력들이 이제 온 나라에 들어온 라마교가 많이 유행하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불교 통합운동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불교 통합운동은 신라 하대 때부터 이루어지던 그런 종파 간의 대립의 심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균열이었습니다. 균열은 하음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고 법화한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 중기 때가 되면 의천은 이제 화한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이런 천태종을 바탕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때 내셨던 통합 이론이 교광견서였지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적을까요? 실패하게 되죠. 의인은 이제 교정 중심의 선종 통합이죠. 그랬다가 이제 무신 정권 시기가 되면 불교의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불교 통합 운동도 여전히 지지멸멸해지면서 이제 잘 안 되니까 누가 나옵니까? 진울이 나오죠. 진울이.
그래서 불교 세속화는 수선사 개선운동으로 불교 통합운동은 이런 도노점수라든가 정예상수라든가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죠. 그러다 온 가습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서 불교의 세속화와 폐단이 극심해지더라. 이거를 누가 비판합니까? 신인사대부가 비판하더라. 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 안 했는데, 지금 교과서는 96쪽부터 98쪽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와 풍수지를 볼까요? 도교와 풍수지리. 도교는 주로 어떤 거냐면, 개인의 불로장생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개인적인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뭐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뭐 천수를 누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상당히 좀 개인적인 거죠. 애종 때는 왕실 도교상으로 도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주제가 돼서 초제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뭐 당연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주제는 뭘까요? 왕실의 악령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도교는 불교와 톡자스테이 간이 융합된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도교 자체적으로 발전을 좀 더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읍과 사원,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미래의 기륭화복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사상인데 이걸 이 사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풍수지리설이라고 그러죠.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은 뭐랑 결탁을 하냐면 필연적으로 도참 사상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도참 사상은 우리가 애연하는 거예요. 애연하는 거. 즉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이 땅 좀 괜찮은 듯? 그럼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도참 사상입니다. 그래서 풍수와 도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묘청이 서경춘도운동에서 주장했던 서경길치서 다 풍수지리설이었죠. 그 다음에 남경길치서 이건 수종 때 유행하게 되는 건데 남경 즉 한양 일대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살펴봤습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는 불교였고요. 불교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불교 통합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균여, 의천, 진으로 이어지는 불교 통합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